중국의 6중 전회가 종료됐습니다. 40년 만에 새 역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RBC 캐피털은 과거 인플레 시기 가계는 주식 비중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는 인플레 해지 목적의 비트코인 투자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며 내년 강세를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인플레 경계 속에 1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펙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석유 수요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더나가 화이자 대비 자사 백신의 돌파 감염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가 가상화폐 사업 확장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재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일제히 하락했던 3대 지수가 오늘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가 유일하게 13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됐던 PPI와 CPI가 높게 나오자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계 속에 다우지수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디즈니의 급락 속에 좀처럼 하락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13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은 채권 시장이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어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57% 수준까지 오르면서 기술주에 타격을 줬었는데 오늘은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흘러가면서 현재 0.5% 상승한 15,70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기업들의 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반도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엔비디아와 퀄컴, AMD가 2에서 3%대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오늘 테슬라 옆에 위치해 있는 제너럴 모터스도 두드러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주 가운데서는 화이자만 상승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즈니가 오늘 6%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부터 디즈니 플러스가 스트리밍을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어제 실적이 부진했던 탓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넷플릭스는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글로벌 시황 흐름은 강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5개 섹터가 상승, 6개 섹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재주가 1% 가까이 오르며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에너지주와 금융주, 기술주도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주 가장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산업재와 커뮤니케이션주도 이어서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50억 달러를 실제로 매각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지분의 3%인 450만 주를 팔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테슬라 좀 오르다가 0.28%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트위터입니다. 트위터가 가상화폐 사업 확장을 위해 전담팀인 크립토팀을 신설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트위터 CEO 잭 도시는 가상화폐를 트위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장 트위터 0.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어제 장 마감 후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가 전분기의 6분의 1로 줄어든 것을 볼 때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 둔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7%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국내에서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욘드 미트도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높은 운송비와 창고 비용이 실적을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번스타인은 비욘드 미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동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1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반도체 칩 부족 문제가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대부분의 공장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모든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장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신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젊은 남성의 심근염 발생 위험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보다 높다고 모더나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은 화이자보다 적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더나는 아프리카 연합에 코로나19 백신을 도스당 $7에 팔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모더나는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화이자는 오늘장 2%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펌홀딩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했지만 매출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또 아마존과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25%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어펌홀딩스의 4분기 가이던스도 월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현재 15%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미국 핀테크 회사 소파이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13%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입니다. 시티그룹이 니오에 대한 목표가를 $70에서 $8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 등 경쟁사와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니오가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중국에서 독점적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니오는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애플의 수익률이 시장 예상과 동일할 것이라고 재차 평가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에 비해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계속된 공급 체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다방면으로 확장을 추진해줄 촉매제가 없는 것 같다며 중립 의견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애플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보잉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잉에 대한 중립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 제조 과정에서 부품 결함이 발견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제조 문제가 아직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보잉 0.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뉴욕 증시 어제까지 이틀 연속 일제히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우지수만 약세를 보이고 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유럽연합 경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타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CPI가 31년 만에 최고치 부근에 근접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유럽 쪽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마켓워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당분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유럽연합 측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가 기존 1.9%에서 2.4%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전망치도 1.4%에서 2.2% 수준까지 올렸는데요. 이를 두고 유럽연합 측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당분간 유럽중앙은행 ECB의 목표치 2%를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유럽 내 소비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GDP 전망치를 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GDP 전망치인 4.8%보다 약 2%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면서 내년 GDP 전망치는 4.5%에서 4.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유럽 증시에 베팅하는 글로벌 IB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IB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유럽 증시가 올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엿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유럽 증시가 미국에 비해서 좋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면서 저금리 기조와 낙관적인 경제 회복 전망이 유럽 증시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가 내년에 13%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크레디트 스위스 역시 유럽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유럽 가치주 가운데 특히 긍정적인 실적과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가진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고 전했는데요. 영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바랏 디벨롭먼트, 런던에 본사를 둔 광산업체 앵글로 아메리칸, 또 프랑스계 은행 BNP 파리파까지 주목해야 된다고 밝힌 점 참고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이 기업들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미국 주식 쪽에 집중해서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유럽 증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유럽 증시가 올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내년에도 강세를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기의 투자 전략, 요새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죠. 과거를 잘 살펴봤을 때 저희가 또 미래를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역사적으로 인플레 시기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웠는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가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미국 연준이 얼마 전에 발표한 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의 70%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간 가장 우려하는 사안으로 인플레이션과 긴축 통화 정책이 꼽혔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RBC 캐피털의 한 미국 주식 전략가는 역사적으로 가계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채권과 현금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주장했습니다. 명목 채권과 현금은 인플레이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상승에도 자본 수익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RBC 캐피털은 8월 이후부터 쭉 소형주와 가치주 또 경기 순환주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대형주의 상승세를 웃돌고 있습니다. RBC 캐피털은 소형주가 아직은 선두를 달리지 않았으며 가치주 또한 아직 따라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월스트리트의 한 대형 회사 월밍턴 스트리트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에 대한 단기적인 우려가 많은 상황 속에서 약세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주식을 사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약간 거품이 있어 보이는 미국의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와 국제시장 그리고 신흥시장에 투자를 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욱 상승할 시기에 대비해서는 상품시장 투자도 추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호텔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섹터가 임금 상승과 치솟는 에너지 비용으로 이익 마진이 압박을 받으며 주가 또한 정체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 또한 소비자 제조업체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예를 들어 니베아 화장품을 만드는 베어스 도르프와 도브 비누와 하겐다즈로 유명한 유니레버는 영업 마진이 하락하며 주주들에게도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로레알처럼 고객들이 가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철도 부분의 노퍽 서던과 유니언 퍼시픽도 살펴봤는데요. 이들이 미국 화물용 선로를 담당하면서 미국 경제 회복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RBC 캐피탈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소형주와 가치주 그리고 경기 순항주가 유망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오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0.8%가량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50억 달러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테슬라가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여론조사에 예고한 대로 최근 3일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각은 사전에 계획돼 있었다는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전했는데요. 머스크가 최근 3일 동안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매각했다면서 앞으로 남은 보유 지분을 추가 매각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테슬라의 대규모 지분을 처분할지 결정해달라는 돌발 트윗을 날린 바 있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최근 들어 미실현 이익이 조세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에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전하면서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실제로 찬성표가 57.9%로 집계되면서 머스크가 주식을 과연 매각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어제 블룸버그와 CNBC를 필두로 머스크의 매각 속보가 전해지면서 머스크가 자신이 예고한 대로 테슬라 주식을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외신들이 처음 발표한 내용과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당초 속보를 전한 언론들은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약 11억 달러를 매각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확인한 결과 11억 달러가 아닌 총 50억 달러가량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의 매각 계획은 트위터 여론조사를 올리기 전에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되어 온 프로젝트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머스크의 매각 계획에 대해 돈나무원이로 알려진 캐시우드 역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시우드는 현지 시간 10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조세 회피에 대한 압박을 느꼈을 수 있다면서 테슬라 지분을 매각할지 대중들에게 물어본 점도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전했는데요. 이어서 머스크가 한 명의 주주로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테슬라의 비전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틀 동안 약 14% 넘게 떨어진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면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세는 향후 3,000달러를 돌파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테슬라가 3,000달러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왜 그런 여론조사를 했는지 궁금했었는데 아무래도 세금 회피를 위한 명분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오늘 0.3% 정도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네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펙 월간 시장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석유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담겨 있었는데 전가은 캐스터,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월간 시장 보고서에서 올해 석유 수요 전망을 내놨습니다. 4분기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까지는 2022년 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펙은 전 세계 4분기 수요가 지난달 전망치보다 33만 배럴 줄어든 하루 9,949만 배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수요 증가 전망치는 16만 배럴 정도 줄어서 565만 배럴이 되었습니다. 오펙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4분기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경색 상황 속에서 연료비가 치솟으면서 수요에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인도 그리고 OECD 회원국이 아닌 빈곤 국가들의 석유 수요가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또한 높은 석탄과 가스 가격으로 공장들의 생산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공장 활동이 약화했으며 또한 정전 등의 요인도 연료 수요를 감소시켰습니다. 한편 오펙은 내년 석유의 수요가 415만 배럴 늘 거라는 관측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평균 소비량을 1억 60만 배럴로 보는 것으로 2년 전 코로나 시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네, 해당 보고서가 나온 직후 유가는 83달러 선 약간 위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펙의 석유 공급은 10월에 22만 배럴 정도 증가한 2,745만 배럴을 기록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증가분의 절반에 기여했다고 보고됐습니다. 13개 오펙 회원국 중에서 4개국은 수용력 부족으로 석유를 덜 공급했습니다. 한편 비오펙 국가 중에선 미국의 생산량이 증가하겠지만 다른 생산국들의 하락세로 인해 2022년 비오펙 전체 공급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될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제는 11개 섹터 가운데 에너지 섹터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로 엑손모빌이 0.2% 상승, 쉐보론 같은 경우에도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저희가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혜주들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 상황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 선정한 인플레이션 방어주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월가의 심층 분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현지 시각 11일 어제였죠. 미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2% 상승했으며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CNBC는 이런 상황에서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속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CNBC가 언급한 기업들은 모두 지난 1년간 영업 마진이 확대된 기업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선정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트에 오른 건 석유와 다이아몬드 에너지인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CNBC는 올해 가장 좋은 성공적인 섹터로 에너지 섹터를 선정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에너지 관련주들이 여기에서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CNBC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영업마진을 전년 대비 최소 30%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총 250%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파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입니다. 파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는 미국 내에서 석유,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앞서 언급한 다이아몬드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영업마진이 최소 30% 증가했고 CNBC는 올해 수익이 약 52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59% 상승했습니다. 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또한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CNBC는 알파벳이 지난 1년 동안 영업마진을 거의 8%포인트 끌어올렸다며 2021년에 수익이 8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알파벳은 현지 시각 8일 장중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알파벳은 올해 들어 65% 상승했으며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IB들 또한 평균적으로 매수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오른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최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전년 대비 영업마진이 15%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해 들어 0.46% 하락했지만 이는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 따른 여파로 보입니다. 하지만 CNBC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탄탄한 펀더멘탈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CNBC가 주목한 인플레이션 방어 기업들 살펴봤습니다.